민호 씨 정말 당신 맞아요? 소연아, 어떻게? 20해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요? 미안해. 그땐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었다고요?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찾았는지 알아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버텼는지 알긴 하냐고요. 도윤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 결혼해요. 다음 달에. 그런데 아직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 원망. 이제 제가 대신 전해줄까요?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사진 속 진실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한소연은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죠.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서울역 광장은 퇴근 인파와 노숙인들이 뒤섞인 복잡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광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등 뒤에 어깨선, 약간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머리를 감싸는 손의 모양까지 20해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소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봤죠. 남자는 헌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 뒤편의 작은 점 목덜미의 굵직한 선은 분명히 기억 속 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20해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 강민호가 거기 서 있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깊고 슬픈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 눈동자 말입니다. 소연은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둘러댔던 거짓말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책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민호는 소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료급식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한때는 듬직했던 어깨도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발이 저절로 민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가까이 가고 싶었죠. 여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20해 전 그 사람을 부르던 호칭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소연은 발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너무 컸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민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급식을 받고 근처 벤치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밥을 먹는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는 모습에서 절망적인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소연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뒤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내내 민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연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20해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민호가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잠깐 나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연의 나이 36, 도윤이는 10살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사라진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생활비는 물론이고 전세금까지 털어쓴 상황에서 소연은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직으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도윤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이 있었죠.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소연 역시 그 세월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민호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소연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망설여졌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고 20해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를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그동안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그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토요일 오후 소연은 집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달래려면 손을 움직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다락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스 하나를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 소연의 젊은 모습, 그리고 민호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들까지.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필름 카메라로 가족들의 모습을 담아주셨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 되어 그대로 보관해 두었던 겁니다. 카메라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죠. 소연은 문득 호기심이 생겨 카메라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 한 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소연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으신 사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젊었을 때 찍었던 것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오래된 추억이 담긴 필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소연은 동네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요즘에는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현상해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오래된 사진관 한 곳에서 필름 현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필름 오래된 것 같은데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진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어떤 사진이 나올지 내내 궁금해했죠. 혹시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까? 도윤이의 어린 모습이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연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진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은 봉투에 든 사진들을 건네주며 말했죠. 다행히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근데 좀 특이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소연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처음 몇 장은 예상대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모습, 소연이 30대 중반이었을 때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몇 장을 보는 순간 소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집에서 보던 민호의 모습이 아니었죠.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민호가 누군가와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건물이 민호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서 있는 곳은 회사 금고실 입구 같아 보였죠. 상대방의 얼굴은 각도상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건지, 왜 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찍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진이 20해 전 민호가 사라지던 그 시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죠.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민호가 건네는 서류가 무엇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죠. 혹시 이것이 그때 소문으로만 들었던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정말 회사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라면 이런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사진은 민호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넘겨주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해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봤죠.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것. 그때는 정말 급한 회사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 뭔가 더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든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민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면 그동안 그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설사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가족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라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모습,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힘든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다시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민호의 표정에서 절망과 결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큰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 20해 전 그날의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죠. 사진 속 민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20해 전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도윤이가 지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오는 게 도윤이의 습관이었죠. 지연도 소연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연이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게 뻔했거든요. 특히 결혼을 앞둔 도윤에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도윤아, 지연아 앉아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소연은 사진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들인데 도윤은 처음 몇 장의 가족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와, 이때 내가 정말 어렸네요. 어머니도 너무 젊으시고. 그런데 마지막 몇 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응, 내 아버지야.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이 뭔가요? 언제 찍은 거고 왜 이제야 나오는 거죠? 지연이 옆에서 사진을 함께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회사 같은데요? 누구랑 뭔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소연은 자신이 추측하는 바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20해 전 아버지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힌 사진 같아. 그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간 이유가 그거라면 더 비겁한 거 아닌가요? 소연은 도윤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격해서 당황했습니다. 도윤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도. 다르긴 뭐가 달라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두고 떠났잖아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데. 지연이 도윤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흥분하지 마요. 어머니가 이 얘기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연 씨는 몰라요.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지연 씨는 모른다고요. 소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도윤아, 미안해. 엄마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도윤이 사진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건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순 없잖아요. 혹시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도윤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까지 아버지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연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요? 도윤의 표정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화해하자는 거예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말이에요? 소연은 며칠 전 서울역에서 민호를 본 일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격한 반응을 보니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죠. 오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요. 지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화가 나. 정말 화가 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20년 동안 그 사람을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진실을 찾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지연이 소연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죠? 갑자기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응, 정말 복잡해. 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윤이 다시 앉으며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에게는 아버지란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오빠의 마음도 이해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럼 왜 설명 한번 안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가족에게는 한마디쯤 할 수 있었잖아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가족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것만큼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고 소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죠. 지연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윤과의 대화가 끝난 후 소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격한 반응을 보니 민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죠. 하지만 며칠 전 서울역에서 본 민호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소연은 결국 서울역 근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혹시 민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반,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 반이었죠. 역 광장 주변을 몇 바퀴 돌아봤지만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료 진료소라도 가봐야겠어. 소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 민호의 병색을 보니 분명 어딘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 근처 사회복지관에 딸린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었죠. 소연은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강민호라는 분 아세요? 50대 후반 남자분인데.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어떤 병으로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가족분이시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소연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민호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료소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진료소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진 것 같았죠.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가 진료를 받고 나오기를 기다린 소연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발걸음을 멈췄죠. 소연이? 네,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해 만에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한참을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민호는 여전히 그 깊고 슬픈 눈동자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병세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소연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진료소 앞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워서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민호는 더욱 초라해 보였죠. 한때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 소연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였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땐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데 가족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뭐야?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야? 소연이 다그쳤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찾았는지 알아?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긴. 아버지 없이 컸으니까 힘들게 지냈지. 소연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결혼을.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내 아들 맞아? 20년 동안 버린 아들이 내 아들이야? 소연이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소연은 민호가 간병진료소에서 나온 걸 보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병 있어?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간암이야. 말기래. 소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언제부터? 작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정확히 알았어. 민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무료 진료소에서 진통제만 받고 있어. 치료는 안 받고? 소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것도 겨우겨우인데. 민호가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동정이라도 받으려고?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보고 싶었어. 너와 도윤이를. 우리를 보고 싶었으면 왜 진작 오지 않았어? 20년 동안 뭘 했던 거야? 민호는 또다시 그땐 방법이 없었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죠. 소연은 답답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잠깐만.
민호가 부르짖었지만 소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소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 속에는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소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민호에게는 분명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이 사진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20해 전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이 끝난 후 소연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땐 방법이 없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장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소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의 옛 동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겁니다. 20해 전 민호가 다녔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죠. 다행히 예전 명함들을 정리해둔 상자에서 몇 명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철수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와 가장 친했던 동료였거든요. 예전에 집에도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소연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더군요. 소연은 용기를 내서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 씨, 저 한소연이에요. 강민호 아내였던. 아, 소연 씨. 박철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민호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형 얘기요? 갑자기 왜?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결국 박철수는 소연을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목요일 저녁 소연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풍채가 좋아져 있었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다르게 흘렀는지가 한눈에 보였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연 씨. 박철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철수 씨도 잘 지내셨네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죠. 박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호 형 얘기를 꺼내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무슨 일이세요? 소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박철수가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죠. 이게 어디서 나온 사진이에요? 아버지 카메라에서 나왔어요. 20년 전에 찍힌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박철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아들한테는 보여줬는데 아들은 별로 관심 없어해요. 철수 씨, 이게 뭔가요? 박철수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연 씨, 이 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형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정말 모르세요? 박철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박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요?
술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를 맨정신에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두 사람은 호텔 내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철수는 위스키를 주문했고 소연은 와인을 시켰죠. 술이 조금 돌자 박철수의 표정이 누그러들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박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형한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박철수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회사에 비자금 문제가 터졌어요. 정치권에 후원금을 대는 일이었는데 그게 발각될 뻔했죠. 소연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위에서는 누군가한테 책임을 떠넘겨야 했어요. 스케이프고트가 필요했던 거죠.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호 형을 지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민호 형은 그런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박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민호 형이 가장 만만했던 거죠. 소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민호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하는 말만 믿었죠. 박철수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제가 담당했던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비자금 조성과 전달, 그 모든 게 제 담당이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핵심 인력이었고 민호 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거죠.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아마 민호 형이 저한테 증거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일 거예요. 박철수가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일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민호 형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그런데 민호는 왜 그걸 받아들였어요? 박철수가 술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회사에서 협박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소연 씨와 도윤이한테 해를 끼치겠다고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고? 네. 민호 형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죠.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철수 씨는 그동안 뭘 했어요? 소연이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형 덕분에 승진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때 나 대신 감옥 갔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요.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었어요. 박철수가 괴로워했습니다. 민호 형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소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가 그땐 방법이 없었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그리고 왜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와의 만남이 끝난 후 소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민호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연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박철수가 해준 말들을 되새겨봤죠. 비자금 사건, 스케이프고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야. 지연이도 같이 와. 그날 저녁 도윤과 지연이 함께 왔습니다. 소연의 표정을 본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 아버지 회사 동료였던 박철수 아저씨를 만났어.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아버지 얘기예요? 들어봐. 내가 알아야 할 얘기야.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아버지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어. 소연은 박철수에게서 들은 모든 얘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사 비자금 사건, 민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증거라도 있나요? 사진이 증거야. 소연이 다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박철수에게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이래. 회사에서 시킨 일이었다고 해. 지연이 사진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거네요. 말도 안 돼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진실이라면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소연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대.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고. 그것도 변명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짊어지고 도망가는 게 어떻게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지연이 도윤을 달래려 했습니다. 오빠, 너무 흥분하지 마요. 어머니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하지만 도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어보니 박철수가 서 있었죠. 양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어제 얘기 후에 잠을 못 잤어요. 박철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연은 박철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과 지연은 박철수를 처음 보는 터라 어색해했죠.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박철수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차가운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하신 말이 다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비겁해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군요. 박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일도 성실하게 했고 가족을 너무 사랑했죠.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뭐요? 도윤이 다그쳤습니다.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의 책임을 민호 형이 대신 졌어요. 2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를 원망할 만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도윤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20년 동안 미워한 게 괜히였던 거예요?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몰랐던 일이야. 박철수가 무릎을 꿇고 도윤에게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도윤이 박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박철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진짜 증거 서류예요. 민호 형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비겁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아버지를 봤어. 도윤과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요? 서울역 근처 무료 진료소에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더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프신데요? 간암이래. 말기라고 하시던데. 소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철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형이 그렇게 아프시다고요? 지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타나시면 아버님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뵈야 해요. 소연이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어머니. 이제는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아닌 순수한 그리움이었죠. 박철수와의 만남 이후 도윤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지연은 그런 도윤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오빠,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더 늦기 전에. 토요일 아침 소연과 도윤은 함께 서울역 근처 무료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도윤은 가족끼리만 만나는 게 좋겠다며 만류했죠. 진료소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환자분요? 어제부터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연과 도윤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도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죠. 2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6층 호스피스 병동 602호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소연이 먼저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거든요. 한때는 든든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의 환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 정말 도윤이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다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 이제 도윤이를 봤으니까 괜찮아.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어른이 다 됐네. 도윤이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응, 아들아.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크고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앙상하기만 했거든요.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고 손가락은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20년 동안 미워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된다. 당연한 일이야. 아니에요. 진실을 알았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한테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민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철수가 뭐라고 했어? 소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줬어요. 비자금 사건,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 우리를 지키려고 희생한 것까지. 민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친구가 드디어 얘기했구나. 왜 그때 저희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함께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민호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너는 10살이었어.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고. 아니, 그건 아니구나. 네. 소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미안, 기억이 가끔 헷갈려. 민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약물 때문인가 봐.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때 일은 이제 상관없다고요. 내가 나를 미워해도 된다고 했잖아. 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한텐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비록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 멀리서 지켜보셨다고요? 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씩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너무 보고 싶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대학 입학식 때도 멀리서 봤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민호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물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민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취업할 때도 연인 생겼다는 소식도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요? 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너희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소식을 들었거든.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아들아. 의사가 말하기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래도 아버지, 지금이라도.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 도윤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미워하려고 해도 사랑이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소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20년 만에 이뤄진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였지만 이별을 앞둔 재회이기도 했죠. 결혼은 언제 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가 못 참석해서 미안해. 아버지, 꼭 참석하세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민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날 오후 도윤은 아버지 곁에서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죠. 민호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 지연이라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일도 올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응, 내일도 오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과 소연이 병실을 나서는 순간 민호가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도윤이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는 꿈이었죠. 민호와의 재회 이후 도윤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연도 함께 따라와 민호를 아버지처럼 모셨죠. 민호는 며느리가 될 지연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과 도윤은 민호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열흘 후 새벽 민호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죠. 고맙다 아들아라는 말을 남기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철수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민호의 옛 동료 몇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제야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소연은 민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쪽방에는 별다른 물건이 없었지만 작은 상자 하나가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도윤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을 멀리서 찍은 것들이었죠. 학교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까지. 민호가 정말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연의 눈을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배경에 민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봐요. 도윤이 다른 사진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인데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소연이 사진을 보니 도윤이 정장을 입고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민호의 손글씨로 우리 아들 첫 출근 2019년 3월 2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마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구한 것 같네. 소연이 말했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는 도윤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려준 그림이 나왔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어린 도윤의 글씨로 사랑하는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그림 아직 간직하고 계셨네요. 지연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소연이 상자 구석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도윤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20년 동안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써본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너와 엄마를 지키는 길이 그것뿐이었거든. 하지만 매일매일 너희가 그리웠다. 특히 너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몰래 너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하지만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걸 알아줘. 이제 너는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다.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 너는 분명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잘 모셔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모든 게 아버지 책임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아버지가. 도윤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오빠.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분의 선택이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겠어. 도윤이 아버지의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건네는 손끝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죠. 사진 속 민호의 얼굴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저를 사랑하셨구나.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도윤과 지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는 민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도윤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 정말 아버지의 아들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연과 도윤은 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앞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게요. 대신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소연이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도윤이가 잘 컸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소연과 도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소연과 도윤은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모두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 새로운 세월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처럼 이들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